네, 6월 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전직 대통령의 묘역 참배로 첫 번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관심은 대선 2차 경선 투표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 누가 맞수가 되느냐인데요. 관련 내용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후보 오늘 사실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묘역을 참배하는데요.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묘역까지 찾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의례적으로 묘역을 참배를 하는데 지난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7년도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까지 다 참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후보가 됐을 때는 대전 현충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논란이 일 것 같으니까 대전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참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래도 뭐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을 좀 흡수해 보겠다고 하는 선거 전략이겠죠. 그렇지만 뭐 의도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첫 번째 일정 어떤 점을 좀 관여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까지도 포섭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용주의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압축 성장시켜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봤잖아요. 야당과 야당 인사들을 반국가 단체 정도 수준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얻은 건 경제 폭망이잖아요. 결국에는 통합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에너지를 모아줘야지만이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그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야 편가르게 하지 않고 통합의 관점에서 기반을 닦고 집권하면 압축 성장을 통해서 경제를 한번 일으켜보겠다.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뭐 시시비비 하지 말자. 뭐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통합하자. 뭐 이런 메시지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경선에서 89.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후보가 됐습니다. 눈에 띄었던 점은 이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 50%씩 반영하는 결과에서 국민선거인단,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권리당원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간절하고 또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간절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국민들이. 뭐 주가도 폭망을 했죠. 장기 투자하는 주식들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2배, 3배가 오르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수출 기업 또는 수입 기업들이 자재를 수입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근데 이 요인이 환율이 뛴 요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때문인 거잖아요. 오롯이 경제 기업인들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린 결과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편가르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오롯이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윤석열 정부에게 맡기면 안 되고 준비된 이재명 후보 굉장히 준비됐잖아요. 저번에 0.73%로 떨어졌습니다만 정말 절치부심했고 3년간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모든 수사에 집중 포화를 당했지만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그래 이재명 후보 고생했다. 이렇게 이겨낸 게 보면 사법 리스크도 다 이겨낸 거 보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일 거야. 이제는 한번 맡겨줄 테니까 당신 말고 없어. 한번 맡겨줄 테니까 한번 잘해봐라. 그리고 집권을 해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줘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힘을 내서 정치나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민주당 당내 경선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이 간절하기 때문에 50% 당원들과 비슷한 득표율이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역선택 조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국민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 그리고 또
당원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90% 가까운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전 국민이 간절해서 이재명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봤을 때 지금 오늘도 뭐 기업체를 찾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계속 기본 사회를 얘기하고 분배를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또 성장을 얘기하고 기업을 중시하고 기업 부대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상 진정성이 없어요. 그동안의 말을 계속 되짚어 보면은 이재명의 그런 성장 중심주의, 실용주의에 대해서 누가 국민들이 그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정말 이재명이 지금 성장을 얘기했는데 진짜 성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하고 또다시 조롱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보고, 어제 90%에 가까운 득표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추대식이었다. 이재명 1인 독주가 아니라 1인 독재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다.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민주당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졌구나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성이라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의 정통적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압도적인 정권 탈환 또 국민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통합이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왔더라고요. 또 자신이 그동안 이제 주창해왔던 구호인 먹사니즘, 또 잘사니즘 이런 것들을 또 외치면서 실용주의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수락 연설에서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통합은 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항상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외쳤는데 사실상 통합은 되지 않았고 국민 갈라치기만 더했던 것이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역시 통합을 얘기하는데 제 귀에 들어온 것은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을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 기치를 내세운 것이 주류 세력 교체였습니다. 주류 세력 교체를 내세워서 그야말로 적폐 세력들을 완전히 청산을 하면서 입법사법 행정에서 주류 세력,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은 완전히 거의 씨를 발리다시피 했는데 예. 그게 연장선상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 종식을 내세워서 제2의 주류 세력 교체, 만약 남아 있는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물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하는 것을 봤는데 정치 보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그냥 구호에 그칠 수밖에. 거의 구호에 거치는 것이고 역시 지난번 정권 때처럼 또 한번 보수 세력에게 엄청난 시련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위원장님께서는 수락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합을 더 먼저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실용주의적인 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압축 성장,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통합을 정말 많이 외쳤다라고 생각되고요. 자꾸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어서 뭐 얻을 게 있나요?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집권을 했잖아요. 국민들이 뻔히 다 봤잖아요. 정말 실패한 정부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정부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하기도 전에 너무 시기 질투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자꾸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이 얻었기 때문에 뭐 일극 체제다, 민주주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 갑작스럽게 12월 3일 날 내란하고 파면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몇 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 경기도정 하느라 바빴을 건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소환된 거잖아요. 김경수 지사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망시켰기 때문에 이분들이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냐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갖고. 그리고 이 사람이 1위 후보가 결정되면 나는 찍지 않겠다. 이것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가 빚어낸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건 남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은 정치 보복할 시간이 없어요. 정치 보복은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특검에 맡기면 됩니다. 근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검찰이 수사하는데 일야당 대표만 수사하다 보니까 마치 대통령이 다 지휘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수사기는 수사기관에 다 맡겨버리면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좀 원칙으로 돌아가자. 상식 있는 나라로 가면 국민들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본선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또 압도적인 지지율로 경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당내 문제에서는 이번에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이는데 반면에 한 달 남짓 남은 대선일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장 큰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말했듯이 통합이죠. 통합시켜야죠. 국민들이 광장에서 너무 많이 다퉜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에너지를 소모했잖아요. 전혀 필요 없는 것에 소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최소한 국민을 괴롭히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게 이제 실용주의, 통합, 이념과 체제가 아닌 실용주의로 꼭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제 뭐 김동연 후보의 어떤 정책도 김경수 지사의 꿈도 다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치고 통합이거든요. 어떤 후보를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후보의 좋은 점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정치. 그리고 국민의힘이 실은 잘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잘 못했습니다만 정치 보복에 시간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선까지 풀어야 할 과제 어떤 걸로 보시는지요? 예, 과제이면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것이 대법원 선고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이 지금 하고 있는 심리 속도로 봤을 때는 예. 선거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것도 이제 선거 직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후보 등록, 후보 등록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선거 직전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예, 예. 선거가 임박해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대법원이 항상 이게 선거 결과를 발표할 때 세 번째 목요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4월 22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단 말입니다. 예. 한 달 뒤에 지난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형 강제 입원에 대한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한 달 만에 대법원이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월 22일 날 전원 회의체에 회부됐기 때문에 5월 22일이면은 한 달째거든요. 그것도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22일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유죄 추정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 예, 예. 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했을 경우에는 거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치명타를 맞을 텐데 그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진되고 있는 빅텐트죠. 빅텐트에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밀려났던 정말 이제는 민주당이 다른 민주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명 세력들이 이 빅텐트에 몰려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반 이재명 대국민 후보가
나온다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위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역시 저마다 각자 강한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후보들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나라를 둘로 갈라놓고 무상복지를 빙자해 나라 곳간을 거덜낼 것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제가 가진 힘의 10%만 썼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맞서면 제 힘의 200%를 쏟아 넣을 겁니다.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그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 중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그거 막는데 내가 주력을 내야지. 네, 국민의힘은 28일 오늘이죠. 오늘까지 진행되는 2차 대선 경선 투표에서 만약에 이제 과반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내일 당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뭐 과반 이상을 얻는 후보는 4명 가운데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마도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서 찬탄 반탄 이렇게 두 명씩 2대 1로, 확실히 예. 갈려 있는데 1대1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찬탄하면 반탄하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흥행은 더 이제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체로 우리 후보들이 제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더 단일화를 위해서 예. 또 경선을 해야 된다 하는 예.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마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덕수 총리가 후보가 되고 자기들이 이제 지금 우리 후보들이 경쟁력이 약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가 나오신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더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우리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이번에는 좀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한덕수 총리와의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 이분이 정말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후보와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당원들이 민심을 반영해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덕수 차출론도 짚어주셨고요.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 주자들의 대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조금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경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예. 코미디 프로도 아니고 예. 자꾸 뭐 깐족된다가 너무 나오고 코박콩이 너무 나오고 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분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준비가 돼 있는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래도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동훈 후보를 잘 리드하면서 뭔가 색다른 모습, 좀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토론하기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홍준표 후보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나마 한동훈 후보가 좀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좀 한때는 좀 검사스러운 모습도 보이면서 좀 상대방을 너무 공격하는 건 아니야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나마 준비는 제일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한동훈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정상적인 후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파국으로 몬 그런 행동인데 잘못했단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나요?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테러리스트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좀 이해될 수 있는 발언들을
좀 많이 하고 준비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견줄 만한 모습들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서 이제 한땡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한땡은 정대철 전 회장과 조만간 회동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출마 가능성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사퇴 결심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29일 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죠. 국무회의가 있는데 그날 아마도 국무위원들과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29일 날 사퇴는 할 수 없을 테고 왜냐하면은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돼 있는 법안 가운데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실효가 있으려면은 당일날 사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음 날에는 미국의 또 해군부 장관이 또 한국을 방문해서 조선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그러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업무를 끝내고 아마 5월 1일 정도에 사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권한대행 나오면은 아마 국민의힘 지금 하고 있는 경선 과정에서 이제 결정된 후보하고 다시 이제 재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국민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땡의 출마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은 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출마한다라고 해서 지지 좀 올라갔을 때 빨리 나오시던가. 이제 지지율 다 떨어져가지고 나와봤자 관심도 안 가질 것 같은데 이제서야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웃기고요. 또 공직자로서 수십 년을 살았다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공직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되는데 조기 대선 관리자인 거잖아요. 근데 조기 대선 관리자가 날짜 세고 언제 나갈까, 언제 나가는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할까? 이 사람은 본인밖에 생각 안 하는 분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일조하신 분이잖아요. 또 염치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만 정말 이 공직자로서의 마무리를 정말 잘 못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2차 경선 전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